이런 위기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막 나고 나면은 꼭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견했는데 왜 예견한 걸 못 막았지? 라는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 우리나라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때 이제 막 출범할 때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재난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안전기본법을 만들고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조직을 그때 처음 만들었죠. 오늘은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의 저자인 강건작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지난번에 강군의 조건을 내고 나서 두 번째 책이신데 군인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라는 것을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예,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니까 그때 이후로 대부분 군인들이 했어요. 그 외에 이제 국정원 출신 분이 뭐 하신 적도 있는데, 이제 군인은 안보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뭐 이제 홍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제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이제 직책을 부여받았을 때 가장 큰 고민도 그거였어요. 특히 이제 북한이나 뭐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한 게 많았지만 재난이나 뭐 다른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대신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재난을 담당했던 행안부 직원 또는 뭐 국정원 직원, 해경청 직원, 소방청 직원 뭐 이런 분들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이후에 뭐 제가 공부도 하고 익숙해지면서 이제 처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어요. 안보 부분을 빼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그 참담하다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나서 슬픔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서 유독 한국에는 이런 위기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막 나고 나면은 꼭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예견했는데 왜 예견한 걸 못 막았지? 라는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 우리나라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다른 나라도 어떤 커다란 참사나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난이나 안보적 위기를 겪고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 기억에 남는 비극적 참사들이 있었죠. 1993년도에 이를테면 서해 페리오 침몰,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것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95년도 되면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500여 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합니다. 95년도에 재난안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대형 사고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뭐 이런 제도적 법적 장치를 좀 만들고 2000년대 들어서 2002년도, 3년도를 거치면서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네. 핥히고 지나가고 막 다 물에 잠기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 태풍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가라고 할 정도로 200여 명, 100여 명의 사망자까지 이렇게 발생한 아주 대형 태풍이었죠. 게다가 2003년도에 대구의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또다시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때 이제 막 출범할 때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재난의 전체적인 어떤 통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안전기본법을 만들고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조직을 그때 처음 만들었죠. 그전에는 그냥 상황실만 있었어요. 상황이 생기면 보고만 하는 그때 처음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재난이나 안보적 상황에 초기 대응을 하는 컨트롤 타워를 이제 그때 출범을 했죠. 근데 이게 뭐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부가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이 정부의 어떤 관점,
자기들의 철학 뭐 이런 것 때문에 위기관리센터가 좀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위상이 좀 커졌다 작아졌다. 예, 커졌다 작아졌다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안보만 담당했다가 재난도 담당했다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적도 있었고 위기관리센터라고 이름 붙인 적도 있었는데 국가위기관리센터라고 이름 붙였을 때는 재난 안보를 다 했을 때 그냥 안보만 담당해라 아,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기관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위기관리센터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조직이 없어졌다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안보적 사항이 생기고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위기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켜요. 그래서 저 이명박 정부 때는 최종적으로 국가위기관리실 해가지고 이제 수석급이 지휘하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를 하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아예 국가안보실이 출범하면서 위기관리센터를 그 아래에다가 위기관리실로 두면서 다시 안보만 담당하도록 했고 세월호가 발생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어떤 위기관리보다는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정부 기능을 총리실에 두면서 어떤 대형 사건이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메르스 대응 뭐 이런 때는 기능 발휘를 잘 못해요. 이게 이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정부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때는 혼선을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행정자치부였는데 그걸 다시 행정안전부로 바꾸면서 거기에 재난안전본부를 만들고 청와대는 대통령 안보실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두면서 재난과 안보를 같이 담당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한 겁니다. 그 이제 만약에 한국인이라는 게 한 명의 페르소나라고 보면은 끊임없는 엄청난 참사를 겪어서 어마어마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너무 속수무책으로 작은 일에 어린아이처럼 당하더라고요. 뭐 홍수가 한 번 오면 아니, 문명국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산불이 한 번 나면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세월호 사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된 참사란 말을 없앨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아마 일반 국민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위기관리센터장님을 몇 년이나 하신 건가요? 2018년도 12월부터 2년을 꼭 채우지 못했죠. 2020년 10월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정권들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해 보면 워낙 그 팬데믹이 오랜 기간을 차지했고 그 외에도 대형 사건, 사고, 재난이 많았어요. 그걸 비교적 잘 극복했다라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굵직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들이 있었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고 후배 세대들을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겪었으니까 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문재인 정부 전체라기보다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재직할 때 있었던 일들은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국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속초 산불. 근데 이제 한국이 원래 봄철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다 아는 항상 봄철에 강원도 산불의 일종이었나요? 아니면 기후 위기로 인한 갑자기 찾아온 위기였나요? 원래 양간 지풍이라고 해서 봄철마다 동해안에 굉장히 빠르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제 양간 지풍은 뭐냐면 양양 간성 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앞글자를 따서 그 지역에 거의 매년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게 뭐냐면 봄철이 되면 서해 쪽에서 바람이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근데 그것이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봄철에 뜨거운 공기층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공기층을 만나고 이것에 눌려서 산을 넘으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고 고온의 바람으로 동해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팬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양간지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람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이제 봄철에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 건조한 상태가 만나면 두 가지가 상황적 조건을 만들면 거기에 실화를 한다든지 때로는 뭐 합선이 일어난다든지 이어져가지고 산불로 확대가 되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속초, 상척 뭐 이쪽에 4월 4일 날 2019년 4월 4일 날
발생했던 산불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커다란 산불이었죠. 그렇게 이제 산불이 딱 났다. 그러면은 뭐 소방청이 가서 불을 끄는 건가요? 산림청이 나와서 하는 건가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재난마다 그 주관하는 부처나 기관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법마다 이렇게 한정을 해놨는데 산불은 산림청이 주도를 하는데 산불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일어났을 때 이제 산불 끄는 작업도 문제는 이것이 사람 사는 지역 뭐 도시 지역까지 번지면 산림청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방청도 같이 참여를 하고 경찰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행안부나 지자체까지 같이 힘을 복합적으로 보태야죠. 같이 가서 보태야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네, 되는 네.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게 뭐 자동으로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 속초 산불 때 제가 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었어요. 거기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국가지도통신망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유사시에 통신망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 통신망을 만들어서 야, 그럴 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시스템을 최초 만들었고 그걸 유지하는데 수백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위관리 생각하기 전에는 야, 이거 전쟁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부기관 전체가 전쟁 연습을 해요. 그걸 이제 을지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켜가지고 한 번 쓰고 작동 하나 안 예, 하나. 예. 그 훈련이 딱 끝나면 다시 꺼놓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실무자 책상에서 항상 꺼져서 잠자고 때로는 창고 구석에 들어있다가 훈련 때만 끄집어내고 이러니까 유사시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작동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해서 정비. 야, 이것을 평시부터 쓰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아, 그래서 그걸 상황실에 비치시키고 상황실에 없는 부처는 이제 그 장관이나 기관장 그 책상 옆에 놓도록 이렇게 푸시를 해서 거기에 작동하도록 통신망을 만들었어요. 쫙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화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팩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정착을 시켰죠. 아, 그래서 그 속초 산불 때는 그게 막 작동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 산불이 일어나는 현상을 각 정부 부처가 동시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큰 계기가 됐죠. 한 번에 모든 부처가 다 보게 되면은 더 좋게 해결이 됐나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전화를 한다. 그러면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는 산불이 일어나는 그 장면, 현상을 동영상을 공유를 시켰어요. 아, 다 같이 보고 그렇죠. 현장을 보고. 네, 동영상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가 그 지휘 통제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거를 화면에 띄워가면서 산림청이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 지역의 산불이 지금 이렇게 났고 요게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라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화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 지금 산불이 심각하구나. 이게 속초 시내로 발전돼 갈 수 있겠구나. 벌써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었죠. 아, 한 번에 되게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지금도 현재 그게 이용되고 있나요? 아마 뭐 이용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은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를테면 산불이 원래 산림청이 주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내로 가면 산림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물로 가는 것은 이제 소방이 나서서 막고 끄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청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밤 되니까 이제 속초 시내로 밀려가니까 다 산림청이 헬기로 주로 산불을 끄는데 밤에는 저 헬기도 가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소방청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야, 속초 소방 갖고는 안 된다. 강원 소방 전체로 동원하자. 강원 소방 갖고도 안 된다. 야, 전국 소방 전체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소방 동원령을 발령을 하고 사실은 누가 소방청 전국 소방 동원령 발령하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니까 소방청이 해결 방법을. 우리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찰청은 우리도 가포 비상령 발령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경찰력 가지고 소방청 장비가 다 모이면 교통통제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대피하는데 그 교통 안전하게 시민 대피할 수 있도록 통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가 호호에 지금 대피 못한 분들도 우리가 지금 대피시키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행안부는 바람 방향 보니까
안전한 지역이 이쪽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지역에 대피 장소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뭐 구호물자를 다 모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지자체하고 공유해서 지자체하고 역할 분담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됐죠. 네, 굉장히 획기적으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기후위기로 전 지구가 지금 산불 불에 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호주 다 모두 지금 불이 엄청 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도 곧 봄철이 오고 이제 산불이 올 텐데 자, 위기관리센터장님으로서 해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산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산불이 심각해지냐 하면 아주 건조한 강한 바람이 부는데 하필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거나 이럴 때 이게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굉장히 커다란 재난으로 발전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심각한 산불은 그런 조건들이 맞았을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 위기와 이걸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보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그 당시 그 일을 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본 것 뿐인데 지구의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5도까지 올랐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 50년, 70년 정도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1.6도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만. 평균보다 더 높이 올라간 그렇죠. 그 기간에 세계 평균은 0.8도였어요. 우리는 1.6. 그렇죠. 우리가 1.6도가 올랐어요. 엄청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지역의 한 2배 정도로 우리 기온이 올랐어요. 근데 이 기온이 오른다는 건 뜨거워진다는 거니까 훨씬 더 많은 기간 건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불이 작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양간 지풍 같은 강한 바람이 합해지면 특히 이것이 발생하는 조건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봄철에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양상을 보면 이게 과거에는 양양 간성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늠이 잘 안 돼요. 그 아래쪽 울진까지도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작년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까지 내려와서 이게 소백산맥을 넘으면서도 이제 팬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건조한 바람이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가 더 확대될 것도 거의 명확하고 산불은 가장 먼저 예방이 되게 중요하고 이 산불을 통제해 보거나 뭐 맞이해 본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한다든지 하면서 저는 뭐 재산 피해, 산림 피해 뭐 이것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로 심각한 건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에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올해는 산불 대비를 예년보다 뭐 2주 빨리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제적 대비 와 함께 징후가 있을 때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안심시키는 뭐 그런 사전 경고 조치 필요하면 국가적 자원을 좀 그 지역에 먼저 갖다 놓는 방법. 속초 산불 때도 우리가 좀 예견을 해서 헬기 같은 걸 좀 동해안에 먼저 갖다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렇죠. 그 지역에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좀 선제적으로 당국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요 시기에 특히 산불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실화를 줄이고 또 조심하고 또 발생하면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대피해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